미국 패권이 21세기에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일본의 외교 전략도 상당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일본이 모색한 대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여전히 21세기에도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한일 간의 역사 화해를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손열입니다. 그 대전략입니다. 영어로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에 대전략은 저렇게 정의가 됩니다. 국가가 장기적인 국가 이익, 그러니까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여러 수단을 배치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종의 통치술 혹은 책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세기 일본의 대전략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미국입니다. 특히 1920년대에 국제협조주의라는 그 일본의 외교 노선 속에서 미국화가 진행이 됐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 동아 신질서 혹은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미국이 거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는 결국은 미국과의 전쟁과 패배 그리고 점령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핵심적인 전후의 일본의 대전략은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냉전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은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공헌을 해야 되고, 이게 책북 디플로머시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1세기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가 크죠.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 질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 그것은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상대적 부상으로 인한 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저는 세 개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패권의 쇠퇴,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 세 번째는 인도의 부상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첫째, 미국 패권 속에서 일본이 영화를 누려왔는데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과 인도가 성장하는 그 변화에서 일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불안감, 중국의 도전 위협, 그리고 인도의 부상, 이런 그 세 가지 큰 흐름을 보면서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전략을 모색을 하려고 했다. 그 세력의 주체는 아베 신조와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고민의 첫 번째는 미국 패권이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 인도의 부상으로 동요되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중국의 부상은 상당히 수정주의적 형태로 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가지고는 일본의 안보, 일본의 번영이 보장되기 상당히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21세기라는 게 아시아의 세기인데 미국의 전략이 그 아세아의 세기에 그 적응하는 형태로 충분히 쉬프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패권이
일본의 안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패권적 동맹이었는데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일본은 이것을 상호적인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조금 더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동맹 자체가 상호적 동맹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변화다. 또 일본이 갖고 있는 헌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소위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저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확장해서 미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낸 것이 집단적 자위권이고요. 미일 동맹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기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기제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전략 속에서 쿼드의 협력, G7 그리고 한미일 이런 것들을 갖다 동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데 중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중일 관계의 결정적인 변수는 미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략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일본의 경제력이 될 겁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뒷받침되어줘야 된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경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미국이나 일본은 한미일 협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속품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한미일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일정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을 보면 가능한 한 디리스킹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제어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또 경제 협력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과잉 안보화를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점에서는 한일이 상당히 이익이 수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핵 대응, 북미사일 대응에는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 간에 정책적으로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은 대중 전략입니다. 따라서 중국 문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간의 정책적인 간극을 조정해 나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한일 간에 지금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협력적인 무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사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풀릴 거다 라고 하는 낙관론이 하나가 있고, 야권에서는 반대로 역사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협력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두 견해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협력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 화해의 그런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일본과 한국은 뭐 기술 선도국이잖아요.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기후 변화나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에 그 대처하는 법들을 서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개발 협력이라는 그런 기제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그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 참고를 한 그 두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키라 이리에 교수의 일본의 외교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 일본의 외교사를 잘 정리한 책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20세기 미국 패권 속에서의 일본, 그리고 21세기 일본의 고민은 이 책입니다. Japan in the American Century. 그러니까 미국 세기 속의 재팬, 일본이라고 해서 케네스 파일이라고 하는 뭐 정말 대가 중의 대가죠. 이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2019년에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뭐 정말 추천합니다. 이제까지 한일 갈등은 기성세대의 갈등이잖아요. 그 기성세대는 반일 감정, 저쪽에서는 또 혐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양국 간의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위 MZ세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데,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그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역사는 좀 놔두고 그 안보, 경제 이런 협력을 하자는 걸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아니고 정말 한 2050 정도를 내다보고 그 당시에 한일이 마주쳐야 할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지금 한일 갈등이 2050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의 한일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